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한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이 0.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 1.0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모습인데요. 그 주된 원인은 건설과 설비 투자의 부진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22회의가 있는데 22회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또 22회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선임연구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 유동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2분기 GDP 성장률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인데요. 이게 먼저 경기가 이거 꺾였다고 보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저는 뭐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를 예측하는 통계청의 선행지수 통합지수 이게 뭐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네네. OECD에서 우리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만은 네. 뭐 그것도 이미 꺾였죠. 뭐 동행지 순환 변동치도 지금 계속 뭐 하락 추세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증권사 리서치센터나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한 20년 넘게 경제 전망을 했는데 꼭 뒤따라갑니다. 경기 네. 확장 면에서는 전망하는 사람들이 뒤따라 경제 성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은 뒤따라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각 뭐 여러 연구기관이 경제 전망을 낮추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런 거 보고요. 보니까- 전문 용어로요. 예. 경제 중계 방송을 한다 그럽니다. 경제 전망이 아니라. 네. 네. 뭐 그런 걸 보니까 경기가 꺾인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꺾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수출이랑 소비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다 구성을 할 텐데 네. 수출 쪽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가 절정이었던 것 같고 소비 부분은 2분기부터 확실히 좀 꺾인 것 같아요. 꺾이고. 예. 이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수출은 그렇고요. 내수 쪽도 지금의 상향을 되돌릴 만한 계기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 반전시킨 모멘텀은 나타나지 네. 않는다. 뭐 유 이사님은 뭐 국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렸다고 해서 뭐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네. 우리 이종우 평론가님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꺾인 것도 좀 맞고 예.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나온 이 2분기 나온 수치를 제가 보면서 네. 들었던 생각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예상만큼 생각이 많이 꺾이지는 예, 예.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월 달서부터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네. 워낙 경제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고 특히 또 이제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뉴스가 워낙 많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2.9% 정도니까 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낮아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인별로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반기나 2분기 이럴 때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보게 되면 부동산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의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쪽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이지만 네. 앞으로가 아주 심하게 둔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는 일단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꺾이는 게 사실은 2분기는 좀 잃는 느낌이었고 대부분 하반기 정도, 3분기 정도에서나 경기 하강 국면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는 그때 또 아니면 일부는 한 연말쯤이나 가야 좀 수그러들 거다 이런 전망들이었었는데 지금 2분기에 갑자기 이제 성장률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 당초 정부가 3%를 얘기했었고 또 민간에서는 뭐 정부의 추경이나 이런 걸 배제할 경우에 2.7, 2.8 정도를 보고 있었던 건데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성장률이? 네, 성장률이 뭐 정부나 한국에 3% 전망했다 2.9%로 내렸는데요. 네. 저는 이런 추세라면 2.9%도 힘들다. 달성하기 힘들다. 네. 뭐 민간에서 이미 전망했던 건 2.7이나 2.8 아닌가. 네. 뭐 이종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내용을 보면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특히 그 건설 경기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동안 그 2016년, 17년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는데 건설 투자 기여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 우리 경제가 2.9% 성장했는데 건설 투자 기여도가 1.5%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자면 2.9가 아니라 2016년 성장률이 1.4%였다. 네. 그런 뭐 가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역시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1.2%인데 올해는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고요.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제가 생각보다 2분기 지표를 보니까 더 꺾였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많이 꺾였죠? 예, 예, 우리 GDP를 뭐 거의 50%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인데요. 네. 이것도 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났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7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7월 보니까 100일로 예, 지난달보다 한 4.5포인트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기업들은 BSI 보면 경기 좋다고 대답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가계 소비 심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 100을 넘기 시작해서 작년 11월 달 보니까 112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은 공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계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기대치였거든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가계가 기대한 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용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심리가 확 꺾인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도 꺾이면서 아마 2.9% 성장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 특히 그 3분기에는 저는 2.4 내지 5% 뭐 이 정도까지 전년 동기비로 떨어질 것 떨어진다. 같습니다. 예. 사실 원래 이제 가계 소비나 소비 심리라고 하는 건 동행이나 후행이지 선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소비 심리가 꺾였다고 하면 경기는 이미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그쪽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좀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전망 낮출 게 얘기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 공식적으로는 숫자를 올해 전망치 낮추진 않았는데 네. 현재 올해 전망치가 얼마예요? 2.9%. 2.9.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숫자까지 보면 사실 2.9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 네. 어느 정도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2% 중반 정도. 그러면 6, 7도 가능하다. 네. 이쯤에서 유동원 이사님 너무 이게 밥값을 안 하고 놀고 계시니까 그래도 한마디 좀 해줘 보시죠. 국내 경기 상황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뭐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두 가지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벌써 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설비 투자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이 1분기가 마이너스 7.1%라는 게 뭐 거의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숫자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면 그렇죠. 결국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자리도 없고. 네. 네. 이 부분이 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게 뭐 정치적인 논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여기서 또 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데
실질 그 구매력이 될 수 있는 지표인 이 총소득 부분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8%라니까. 결국은 뭐 숫자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있는데 약간 기업들이 너무 죽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설비 투자가 이렇게 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본 숫자로는 물론 이게 양면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기업들 뭐 플러스 코스닥 다 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창출하고 있는 이익 나누기 GDP를 해보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 임금이 안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스럽다라는 전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이익 가지고 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기업 그 전망에 네. 따라서 단행하는 거니까 그게 좀 뭐 숫자에 따라서 틀린데 네. 예, 만약에 지금 반도체를 꺾고 있다 얘기를 한다면 뭐 이런 거죠. 그 이익 증가가 지난 3년으로 계산을 하면 기업 이익으로 따지면 100%가 늘었는데 그렇죠? 투자는 마이너스로 벌써 가버린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죽는 소리를 너무 빨리 한다라는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네. 물론 저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들 보니까 계속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증가하려고 예상하는데요. 네. 근데 예상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주가하고 저 기업 이익하고 증가치를 보면 2011년에서 우리 16년까지 주가가 계속 그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년 동안 6년 동안 보니까 애널리스트 전망치 연초 전망, 1분기 전망, 2분기 전망 계속 낮아졌었어요. 네. 네. 근데 작년에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을 보시면 2014년부터 돌아섰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시기가 2011년부터 13년 이때인데 이때는 이익이 안 늘었어요. 전형적으로 안 늘었고 물론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얘기를 했던 간에 결론은 안 늘었기 때문에 시장이 못 움직이는 건 맞는데 이제 그때 대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익이 100%가 늘었는데 주식 시장은 뭐 안 올랐다는 그만큼 거죠. 안 올랐다는 네, 거죠.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만약에 성장률이 뭐 2.7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의 추경 노력이 한 0.2 정도 된다고 했던 거니까 그거 배제하고 나면 2.5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 그거는 올해 문제고 내년은 이게 이제 꺾이는 추세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은 일단 자 우리 그 저희 하나금토에서는 내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으세요? 저희 내년을 2.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노력 없이 네. 2.6. 네, 저희 공식 하우스 뷰는 2.6 정도고 네.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둔화되는 쪽으로 그럼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거를 갖다가 하향 조정, 바뀔 수가 있죠. 하향 조정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올해가 저희 전망했던 지금 2.9보다 낮아지면 네. 내년 것도 아마 같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6보다 더 아래로.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예, 저도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2.6, 뭐 2.5 그 정도 되리라고 근데 보고 이게 있는데. 많이 낮아지냐 아니면 조금 낮아지냐 예. 이런 게 문제인데. 예. 예. 근데 한 뭐 2.6이나 표준적인 2.5 경우가 뭐 별 문제가 없을 때 한 2.6% 정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충격이 오면은 네. 뭐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죠. 꼭 들어줄 수도 예, 최근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냈던데요. 네네. 내년에 그 중국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하느냐 5가지 시나리오가 제시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우리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런 충격이 오면 2.5%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투자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한 20년 하고 지금 교수하면서도 계속 그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20년 하면서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바쁘면 경제가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근데 요새 저를 찾는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그 업종이 카운터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쁘면 갈수록 경제가 안 좋구나.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 계획 세우고 투자 계획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금리 예. 환율이 어떻고 중요한 문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바쁘면 바쁠수록 경제는 안 좋구나. 예. 뭐 그런 게 느꼈는데요. 최근에 제가 바쁜 거 보니까 경제가 별로 좋지 않구나. 네.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종 평론가님, 이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기가 꺾인 거는 꺾인 것 같은데 그 꺾인 폭은 예상보다는 좀 예.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근데 내년에는 좀 심하게 얻어맞을라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그 모든 우리 예측하는 기관들에서 네. 예측한 걸 아마 이번 그 2분기 나온 것까지를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 생각으로 아마 2.5%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네. 그렇게 전망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없을 생각이 것 같다. 됩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3%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서 2.5%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왔던 트렌드라고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특징적인 모양이 뭐냐면 그냥 저공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2.5%에서부터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의 방향이 조금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트렌드 정도로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모양이 나오겠지만 또 반대쪽에서의 액션은 항상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정부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어떤 결과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쿠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물론 내년도 경제가 올해에 비해서 숫자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그 부분을 너무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그럴 건 없다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유동원 이사님, 이쯤에서 이제 유동원 이사님이 한 방을 딱 날려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글로벌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기 네. 보려 그러면 그래서 글로벌 경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제일 하여튼 관건은 미국이잖아요. 뭐 유럽하고 일본은 그냥 그저 그런 상태고 중국은 뭐 하여튼 미중 무역 분쟁 얘기는 좀 잠시 차치하고 그것만 아니면 중국 경기는 미국 경기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 미국 경기도 올 말쯤에는 이제 꺾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워낙 3Q, 그러니까 3분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꺾여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성장률은 굉장히 괜찮죠. 괜찮은 네. 상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논란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선행 지표가 작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을 보면서 글로벌도 그러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의 선행 지표는 계속 아직도 상승 중이고 그렇죠. 또한 보시면은 중국도 선행 지표가 네, 올해 연초부터 다시 돌아섰어요. 바닥찍고. 그래서 결국은 좀 약간 이게 이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좋은 국가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부양책을 자꾸 쓰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결론적으로 이 GDP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감세 정책이 지금 이미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올해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Q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어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뭐 이거는 이분기죠, 이분기.
대단한 뭐 숫자가 나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25%가 되는 건데, 그리고 중국을 보시면 경기성표가 이제 다시 돌아서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2분기 나온 내용을 보면 6.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G2가 버티고 좀 있어서 좀 한국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비관적인데 해외에 보는 시각은 저희는 아직까지 이 미국 경제, 경기 네. 약 뭐 야구 시합으로 따지면 이제 겨우 6회, 7회 네. 정도 왔다. 미국을 보시면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뭐 시장에 미친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보충 질문 하나만 하고 얘기하시죠. 근데 네. 그럼 미국 경제가 언제쯤 꼭지를 지날 걸로 예상을 하세요? 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따지면 네. 실질적으로 3Q가 꼭지일 수도 있죠. 아, 워낙 숫자가 워낙 좋으니까. 높으니까. 워낙 숫자가 좋으니까. 근데 그 내년에도 성장률이 뭐 여기가 좋으니까 베이스 이펙트는 있을 수 있지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죠. 만약에 2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4%대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 굉장한 부담을 이제 안기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분기의 4%의 성장은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의 정점의 시간을 굉장히 앞당겨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그럴 있다. 가능성이 이럴 있죠. 그 네. 생각 우려가 드는데요. 가장 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4%의 성장을 하면서 과연 올해 지금 4번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번 정도로 그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내년도에 그러면 과연 금리를 몇 번이나 더 인상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9%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1990년대에 10년 동안에 걸친 대호황기의 맨 마지막 국면이 되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4.1%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실업률이 4%대에 들어갈 때 기준금리는 5%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1.75%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기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시장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번엔 그 신호 자체가 좋은 신호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뭐 경제는 항상 과거로 되돌아간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미국 시장의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결국 뭐 2008년도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제외한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2%대 중반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2008년 이후에 보시면 물론 지금 좋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네. 1%대 초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지금 기업이라는 거죠, 미국은. 네. 그래서 그리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크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실업률이 많이 낮춰져서 여기에 또 임금 상승률까지 같이 더해져서 이게 이제 소득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을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그 IMF 경제전망 수정치 보면은 우리 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대부분의 국가 지역 경제 성장을 낮췄는데 미국하고 이제 중국만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중국도 어렵다고 그러고 미국만 좋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좋을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 순환을 보면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지금까지 확장 국면이 108개월이죠.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면 미국 경제 확장 국면이 이보다 길었던 때는 1990년대 120개월 딱 한 번 있었죠.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격을 비교하면 저는 지금이 질이 별로 안 좋다. 그때는 IT 혁신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죠.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라 불렀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또 소비를 많이 늘렸어요. 그때는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전해졌거든요. 빚을 내 가지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경제의 악정이 더 지속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생산성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저 1980년대보다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 보면요. 그게 1980년대 연평균 1.5% 증가했는데 2008년 이후로는 1.2%밖에 안 되거든요. 90년대 정보통신혁명 때는 한 2.4%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은 세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그게 한계 돌아가고 지금 미국 가계부채가 아직도 가처분 소득의 100%가 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미국 경제 확장 국면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던데요. 트럼프의 적은 연준이고 미 의회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섰기 시작했고요. 만약 2분기 경제 성장률 지금 조만간 발표됩니다만 4%가 넘으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한 1.2% 정도 웃돌게 되거든요.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내년에 미국 물가는 안정되리라고 보는데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미 상반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4%, 하반기에는 한 2.7%까지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예. 그리고 근원 물가도 이제 2% 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한 근원 물가도 하반기 또 한 2.2%. 내년에는 물론 이것보다 낮아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 중 하나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예. 금리 그러면- 인상을 하는 건 저도 예. 동의를 하고요. 예,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왜 그 트럼프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물론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연준 보고 금리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예.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첫째는 저는 유가가 당연히 작년 보시면은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타이밍을 보시면 정확하게 3분기 말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 올랐어요. 한 분기 만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유가는 뭐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 기업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 뭐 아마존이든 뭐든 간에 결국 물가를 낮추고 있는 이 혁신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잡아먹는 마켓시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 나오는 거고요. 임금 상승률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당연히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게 소비에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셔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안 올라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준이 빨리 올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이미 예상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얼마나 빠르게 이 혁신 기업들이 마켓시어를 잡아먹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90년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가 일어났던 게 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닷컴 버블까지 연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모습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IoT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끝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굉장히 크게 치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날아가는 타이밍이 오겠죠. 그게 이제 그가 실질적으로 그때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죠? 99년 말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걸 저는 지금 자꾸 보고 싶은 건데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미국 얘기는 뭐 충분히 반대로 반론 양쪽을 다 들었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경제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 올해 내년 하방 리스크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 하나 큰 게 있고. 네.
제가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매길지 이번에 여부. 무역 확장법. 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연초에 수출 쪽이 사실 쿼터로 제한이 막히면서 사실 그게 총 수출에서 3%밖에 차지 안 했지만 네. 설비 투자나 그다음에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영향 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관세에 만약에 맞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받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소비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자체가 사실 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정체가 된다고 하면 네. 이 소비 쪽이 좋아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GDP나 이런 숫자 자체가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반도체 수출 뭐 이런 대기업들이 끌고 가는 숫자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 자체가 뭐 2.6, 2.7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잡히지 않는 이 그 밑단에 있는 부분들, 네. 이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넘어와서 우리 반도체 이거 계속 가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예, 그 동안에 세계적으로 90년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반도체의 호황이 두 번 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 큰 사이클입니다. 네, 큰 사이클.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보게 되면 자잘한 사이클은 있었는데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도, 97년도, 96년도 정도에 끝난 그 사이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끝난 한 번 사이클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사이클 이런 거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달아올랐다가 또 굉장히 빠르게 식어버리고 이런 그 형태가 공통적인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두 번 정도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었던 경우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1차 상승이나 2차 상승에 비해서 월등히 뭐 낮을 정도 이런 거고 당연히 그게 보게 되면 경기의 확장성이나 그다음 경기의 이 진폭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가했던 폭도 상당히 좀 그 옛날에 비해서 못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2년 이상 또 계속돼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 거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이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언제 올라갈지 기약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우려가 가장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뭐 거시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2011년에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였었거든요. 네. 근데 올 상반기 보니까 20.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수출 경기를 있고 우리 지금 2분기 성장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 1.3%포인트였거든요. 네. 수출에서 반도체에서 성장한 거죠. 근데 우리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면은 뭐 수출뿐만 아니라 거시 경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보니까 49%더라고요. 분기는 50% 넘은 적도 오늘 있어요. 50% 넘은 적도 있죠. 예.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세계가 반도체 수요의 한 63%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는데 저 수요자들이 왜 이렇게 이익 많이 내냐, 가격 좀 올리지 말라, 네. 뭐 이런 항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하겠죠, 반도체 생산을. 예. 뭐 지금 그게 문제긴 한데. 네. 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고용 얘기 쪽을 좀 해보면 우리 고용은 왜 이래요?
일자리가 고용이 아주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된 원인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이랑 줄어든 산업을 나눠서 보면 네. 지금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 개 이상 늘어나는 쪽은 다들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농업 이런 쪽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속도 자체는 지금 되게 이례적이에요. 공공 쪽에서 계속 늘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 도소매 뭐 이런 그동안 우리 고용시장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던 일자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네팅을 했을 때 지금 10만 명 정도 플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사실 민간 쪽에서의 고용 창출력은 거의 제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GDP 성장에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GDP 고용 탄력도를 한번 구해보니까 네. 0.33 정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GDP가 1% 증가했다면 고용이 0.33% 증가했거든요. 이거 그렇게 나옵니다. 예, 뭐 제 추적 제가 뭐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해봤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저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가 3%에서 2.9%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 0.1%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 고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GDP가 0.1% 성장이 줄어들었다면 일자리가 8만 개 정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올해 한 32만 명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네. 뭐 이번 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면서 뭐 18만 명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뭐 그 영향도 있지만은 저는 경제 성장의 하락 영향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력 산업이 이렇게 약해지고 그거를 또 메꿔갈 수 있는 주자가 또 마땅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 측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력 산업이기도 하지만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큰 주력 산업을 보게 되면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조선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메꿔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서 메꿔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시장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얼마 전까지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3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게 되면 시가총액 3등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 인원이 최소한 몇만 명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2만 명, 3만 명 뭐 이런 정도 막 이렇게 나오는 몇십만 건데 명이죠. 뭐 많은. 예, 지금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리 많아도 제 생각으로 2천 명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도 시가총액만으로 보게 되면 6위, 5위 막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인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력 산업이 있으면서 주력 산업이 빠지면 다른 주력 산업이 들어오는데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그 산업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안 되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의 고용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부분들이 서비스업이나 공공 쪽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원활한 형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부가 무슨 고용하고 관련 대책들도 지금 여러 가지 내놓고 있고 또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제로 간다 이래 가지고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로장려세제 뭐 이런 것도 갖고 가고 뭐 사회안전망 다음에 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들 전환하는 문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안 되나요? 당장에는 크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게 되면 기업이 주로 만드는 거지 네. 공공 부분에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트렌드를 바꾸거나 이러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이나 이런 데에 한번 그 경험을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굉장히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베노믹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의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산업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경제 전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적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이 15년 전 정도에 겪었던 그런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대응을 하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그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정부가 이제 52시간을 내놨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초과 근로를 많이 하던 거를 많이 하지 말고 그만큼 이제 사람을 더 늘리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그것도 효과가 안 나올까요?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느냐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52시간 근로를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러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각 사람들의 고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특히 이제 그 상장회사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충분히 고용을 늘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보게 되면 맞느냐 틀리느냐를 우리가 제외하고라도 보게 되면 210조 정도의 이익을 낼 거라고 지금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결국 보게 되면 기업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일자리 나누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도 52시간 일하면서 우리가 뭐 OECD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좀 일자리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을 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또 저 한 기업체 갔다 왔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저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초과 시간에 일을 하면서 그 소득이 있었는데 당장 그걸 모르니까 그 회사 보니까 평균 임금이 100만 원씩 줄어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소비가 줄겠네요. 부인들이 전화가 온대요. 왜 그렇게 월급이 깎였냐고. 월급이 깎였냐. 근데 그거는 당장 소비에 영향을 주죠. 네. 우리 가게들이 뭐 한 달에 그 받던 과거 월급으로 소비 지출을 결정했는데 네. 당장은 그만큼 줄어든 만큼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밖에 줄어든다.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지금 대체 그러니까 산업이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주체가 됐던 게 자동차, IT. 근데 이제 자동차가 지금 약간 꺼지면서 네. 바이오가 지금 받쳐주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뭐 반도체나 IT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그렇게 많이 창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자동차나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쪽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푸는 방법 자체를 정부 주도로 해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이익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장기적인 경쟁력이 살아날까 하는 저는 의구심은 좀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해외 출장을 일주일 갔다 오면요 그 다음에 일주일은 일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출장 가서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예 그래서 일하면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이게 이 가치가 파괴되는 게 보시면은 중국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생산성이 높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저임금의 인플로이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아예 공장을 닫아버려요. 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더 높고 뭐 그리고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스무트한 게 아니라 중간에 딱딱 잘리는 모습이 나타나 버리면 그게 결국 나중에 경쟁력하고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걱정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서 이제는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남았습니다. 자, 저기 그 이민선 연구원.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경기는 좀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일단 고유가 때문에 물가는 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1970년대 그 케인지안을 박살내버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는 예? 또 지금 물러서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맞는 거 같죠?
일단 물가 압력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가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약세로 갔으니까. 음. 그리고 올해보다도 이제 올해 말 쪽으로 갈수록 원화가 좀 더 약세로 갈 걸로 전망이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 일단 기준금리 인상되고, 그다음에 사실 신흥국과 선진국의 격차, 성장률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성장 빨리 하고 신흥국 둔화되고 하니까 네. 그거에 따른 통화 가치도 생각을 하면 사실 내년에도 원화가 뭐 강세로 돌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면은 일단 물가 압력은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그 공공요금 인상을 이제 한다고 하반기 수정경제 전망에서 발표가 됐고, 나온 거죠? 택시비, 가스비 요금 이런 것부터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다 코스트 쪽 물가 올라가는 것들이라서 코스트 푸시션이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부담을 많이 높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주 심한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원래 의미는 뭐 요소 가격이 올라가지고 특히 그 유가가 올라가지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네.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같은 저 보통 신흥 시장에서는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거 그걸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뭐 보통 의미하는데요. 근데 저는 저 유가가 올 상반기 보니까 작년보다 한 30% 올랐죠. 근데 유가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예. 그리고 뭐 저 공급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거든요. 2분기 GDP 보니까 제가 추정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0.1% 낮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게 물가 상승 압력, 실제 GDP가 잠재 GDP가 높아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거의 안 나타날 것 근데 같습니다. 원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공급 사이드의 물가 충격이니까 예. 그 이제 그게 오면 수요 쪽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이 아니라 물가 하락 요인이 요인이죠. 생겨버리죠. 예, 하락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 이슈가 사실 뭐 아주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좀 넘어가죠. 넘어가서 자 이제 국내 경기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또 국내와 경기하고 관련 있는 미국 경기까지도 쭉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다음에 있다 그러면 언제냐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 교수님 한번 하반기 금리 인상 있나요 우리? 저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게 제 생각입니다. 소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과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런데 그래요? 미국은 이제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뭐 실제 GDP가 잠재 GDP 높아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지난 5월 보니까 3.8%, 뭐 6월은 4.0% 올랐지만은 거의 안정고용 수준이거든요. 네. 그 통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좀 올라간더라도 저는 2%까지 뭐 내년에도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 뭐 할 요인은 별로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은 저는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8년 8월달에 금리 인상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기 힘들다는 것인데, 제가 분석해 보면은 통화 정책 시차 효과, 실물 경제 한 6, 7개월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 7개월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까지 고려하고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금리 인상 못 한다. 저는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딱 2번 인상하고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경기 아주기 내년 못 할 거고. 예,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현재- 좀 더 예, 다시 질문을 한 바퀴 한 턴 또 돌겠습니다. 예, 예. 일단 먼저 올해 금리 인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상은 없고요. 네. 추가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금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올리기 어렵다. 예, 예. 이인선 연구원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네. 금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못 올릴 것 같은데 저희는 아마 한 번 올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 하우스는. 네네. 아직 이제 너무 패스하고 넘어오겠습니다. 네. 임유선 연구원. 네. 지금 뭐 실무에서 완전 이거 담당해서 지금 금리 보고 있으니까 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올해 기준금리 동결 전망하고 있고 이미 인상 사이클은 지금 종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상해야 되는 시점은 상반기에 놓쳤다고 놓쳤죠? 보고요. 5월인가 네, 그때가 그때 했어야 마지막이었던 것 된다고 같은데. 보이는데 그때부터 사실 고용이 깨지면서 네. 인상을 못한 거니까 네. 지금 이미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올리는 거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소수 의견 나왔는데 이제 조금 의아했던 거는 늘 소수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한은 총재 비슷한 의견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은 총재랑 소수 의견의 그 스탠스가 같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항상 올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걸 봐도 소수 의견이 일단 나오면은 이제까지는 거의 한 90% 정도는 그런 소수 의견 나오면 실제로 그게 이제 이행이 됐는데 네. 또 시장에서도 바로 그거를 가격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거든요. 네. 시장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하는 안에서도 뭔가 확실히 없어 보인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시장이 생각을 해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은 자 그러면 인상 사이클이 만약에 요번에 끝났다. 어쨌든 현재 다수 의견은 한 번 인상 더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아직은 한번 4분기나 더 뭐 있다. 8월에 한 번 인상. 3분기나 4분기가 갈리긴 하지만 한 번은 더 예, 있을 거다. 이게 그런 기본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다수 의견이죠.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소수 의견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고도 비중이. 있고요. 예. 뭐다 전부 다 올린다 그러다 이제 못 올린다가 막 나오기 조금씩, 시작하는 예.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 이제 우리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제로금리 보는 거 아닌가요? 1.5에서 경기 하강기 들어가면 두 번 인하하고 말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세 번까지 인하한다 그러면 그럼 이미 0%대 들어왔는데 0%대 들어가는 게 힘들지 일단 들어가면 제로까지 가는 건 금방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0% 금리를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럴 텐데 저는 그렇게 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앞에서 제가 성장을 말씀드릴 때에 4, 5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굉장히 저공 비행을 했다. 네. 그리고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경기가 후퇴해서 2.5%를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경기 둔화를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금리를 인하하고 그걸 또 0%까지 갖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를 여러 번 이렇게 모아서 가끔 한 번씩 해서 그게 한 2번 정도 이런 정도 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경기가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는 형태로 가지 우리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처럼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올려서 얼마까지 가고 이러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고 해서 0%대 금리 이런 것들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근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꾸로 좀 짓궂은 질문을 하면은요. 지난번까지 한국은행은 계속 인하를 무지하게 많이 해왔거든요. 예.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인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렇죠. 인상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예, 그거- 하지 말아야 될 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그거는 출발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낮은데도 이번 같은 그랬는데. 경우는 출발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니 이게 1.5에서도 두 번이나 더 깎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때도. 그래서 이번 1.0까지 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네. 이번에도 1.5에서 2번 정도 가고요. 또 나머지 다른 네, 알겠습니다. 요인을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제가 좀 하겠죠. 짓궂게 좀 심한 한국은행에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 뭐 평론가님한테 짓궂은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짓궂은 질문이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세요? 1.0 깨질 것 같으세요? 저는 1.0 깰 것 같은데. 저는 2년 이내에 1.0 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0%는 아주 장기적인 측면이고요. 네. 저는 2년 이내 2020년까지 본다면은 네.
저 1% 이하로 뭐 내려가고 0.75나 0.0이나 뭐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허들이 이제 0에서 마이너스 가느냐 마느냐가 허들이지. 예, 그렇습니다. 깨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 3번 4번은 할 수도 있다. 예, 2020년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인선 연구원은요. 저도 통화 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어쨌든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1.5 동결에서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두 번만 해도 1%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밑으로도 못 갈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이라는 걸 깨고 앞자릿수를 0으로 바꾼다는 거는 원래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예사님. 이게 앞자릿수 바꾸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수가 1900에서 2000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2900에서 3000 가기도 무지하게 힘든 일이고 개별 주식으로도 봐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200만 원 가기 전에 190만 원 돼서 얼마나 오래 힘들었어요? 네. 근데 0으로 앞자릿수 바꾸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일 거거든. 우리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이종호 평론가님 아까 제대로 된 말씀 한마디 딱 해주신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거든. 그거를 쉽게 깨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깰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1.5의 기준금리 하에서 네. 완화 정책이 필요한 어떤 샹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왔다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할 때 한 번 내리고 또 6개월 있다가 또 생각해보고 한 번 내리고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아예 없을 거예요. 못하겠죠. 이거는 그냥 한 방에 효과를 팍 내기 위해서는 그냥 내려야 될 것 그냥 쭉쭉 같아요. 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어떤 상의 쇼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뭐 금리 그것도 특히나 국내 금리는 유동원 이사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집중적으로 아까 미국 2분기 GDP는 4%대 나온다는 얘기 뭐 충분히 우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22 이번에 그 좀 신중한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윤선 연구원. 이번 22에서는 특별히 어떤 이미 지난번 6월 회의에서 이제 큰 그림은 다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산 매입 종료를 올해 말에 끝내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여름까지는 안 하겠다. 뭐 중요한 가이드라인 다 줬고 이거를 뭐 변경을 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 특별한 얘기는 같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서 일단 트럼프는 이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무슨 정책을 이게 실질적인 무슨 법안이나 이런 거로 안 하고 딱 트윗 한 마디만 딱 날리면 그냥 정책이 그냥 시장에 알아서 다 따라서 알아서 움직여줘. 전 세계가 그것도. 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번에. 근데 봤더니 할리우드의 그 별 그거 다 파괴해 버렸대. 누가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트윗을 좀 기분 나쁘게 했는지. 근데 이번 경제에 대해서는 뭐 미국은 뭐 훌륭하고 미국은 승리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준 금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분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때문에 뭐 자기가 뭐 기분이 나쁘다 그랬던가요?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언해피하다 그랬나요? 네. I'm very unhappy about it. 그러면 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대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연준은 그냥 경제 여건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계획이 원래 한참 전에 332에서 422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렇게 보면 두 번 더 해야 되나요? 네, 올해가? 그렇습니다. 네, 올해 두 번 더 422로 하면은 가면 네, 두 번 더 하는 건데 그 대통령이 그래도 한마디 내가 다른 거 다 잘해가지고 경제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한 경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뭐 이런 식의 트윗이었잖아요 내용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적어도 올해 9월, 12월까지는 지금 2분기 지표 워낙 잘 나왔잖아요. 네. 미국의 GDP가. 그리고 하반기에도 아마 지금 감세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계속 성장률에. 나오겠죠. 네. 그럼 사실 9월, 12월에 금리 인상을 늦출 만한 어떤 여건이나 명분은 마련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어떤 적정 기준금리 수준에 사실 단기 금리가 근접을 해가니까 네.
어느 시점부터 내년부터는 상반기 정도는 조금씩 미국 경기가 부담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점부터는 트럼프의 그런 말들이 그때부터는 조금씩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준 의장도 다 지명을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지명을 하고 사실 저는 이 암묵적인 영향력 자체를 아예 안 받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보면 그 뭐 내년이나 가서 금리 수준 별 관심 없어요. 올해 거. 그 사람의 관심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유일한 관심이지. 그거 말고 뭐 내년 가서는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모든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파월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거를 앞둔 행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반대하고 이러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연준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준이 움직인다라고 그거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네. 그거는 미국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약하게 보는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꼭 그거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린스펀의 자서전을 한번 보시면 저 매주 백악관에 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예, 물론 그렇죠. 우리도 했잖아요.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제 우리는 서별관 회의가 어떻게 이게 이제 바깥한테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이상한 회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매주 한단 말이죠, 사실은. 80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거든요. 네. 볼커 의장이 20%까지 그때죠. 올리는데 네. 그 볼커 의장이 20%까지 올리는 그 가장 큰 그게 보면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행정부의 반대가 있었고 경기가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는 걸로 해서 무진장 많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 보게 되면 볼커는 자기가 목표하는 곳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걸로 해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물가를 잡으면서부터 갔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 경제 정책을 피고 특히 금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힘이 실릴 거냐 아니면 연준 쪽에 더 힘이 실릴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연준 쪽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경기는 좋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히팅되고 하는 부분을 좀 쿨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가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연준 쪽에다가 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연준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미국 그 주택시장 사이클은 이미 꺾이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사이클이 안 좋게 나오던데 그러면 연준도 주택시장 사이클에 맞춰서 뭘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시장이 굉장히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주택시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와서 2.3%까지 올라왔는데 네. 뭐 물론 인플레이션 자체는 뭐 거의 2.9%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연준이 하는 영향력 말고요. 그 이외에 다른 시장을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번 이 상반기만 놓고 보시더라도 달러가 약간 강세를 가니까 신흥국 시장이 거의 뭐 망가지다시피 네. 했거든요. 베트남이 40% 빠지고 뭐 그렇죠. 브라질이 엉망이 되고 뭐 베네수엘라는 뭐 저리 갔고 그냥 뭐 환율이 없어져 버렸고 거의.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도 금리가 4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숫자를 보시면 CRB 지수, 이 커머디티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낮은 CRB 지수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바닥 찍었을 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근원 인플레이션을 크게 치고 올릴 수 없을 그런 요소들이 좀 자꾸 보인다는 거죠. 제 눈에는. 그래서 결국 연준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목표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빨리 올려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숫자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명분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두 번 다 올릴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물론 내년에
내후년 되면은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요 기간 동안에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할 거고 연준도 좀 따라가 주는 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마디만 빨리 해주시죠. 네, 트럼프가 왜 금리 문제를 꺼냈느냐. 트럼프 목적은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무역 수지 적자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자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되고 네, 그게 달러 강세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뭐 아까 저 트럼프의 적은 미 연준이다. 네. 연준이 말을 안 들을 거다. 네, 올해까지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내년에는 말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둔화될 거니까. 중요한 게 올해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이 참 답답하네요 이거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이미선님. 네. 그 BOJ 뭐 나와요? 네, 이번 7월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네. 그 이번에 좀 루머가 좀 돌았는데 네. 지금 10년짜리 금리를 이제까지 0%로 그냥 타이팅해서 묶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위로 레벨 자체를 타이팅 목표를 좀 높일 거다라는 루머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그거를 변경을 할지 그리고 한다면 폭은 얼마나 할지 이런 게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랑 같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랑 같이 물가 전망 지금 또 낮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낮추고 금리를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 정책이라는 것이 긴축으로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변형이었다는 걸로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그 폭은 얼마가 될지 이런 게 좀 시장의 관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 저는 뭐 이번에 당장 안 나오더라도 뭐 오는 9월이나 10월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는 포석은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은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뭐 아직 시장에 그 다수 의견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정도인데 인상을 한다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나면 끝이고 어쩌면 아예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뭐 20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 경기는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여기도 역시 한 내년쯤 가면 좀 꺾이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러나 저러나 내년도 우리 경제는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